이 시대가 원하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사람. 넘치는 끼와 달변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넘나들며 독특한 유머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이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 장진. 13년 만에 신작 연극 꽃의 비밀을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선 그가 들려주는 소통의 비밀. 이 시대에 말을 걸고 이 세상과 마음을 나누는 법. 오늘의 강연자 장진 감독을 소개합니다. 아주 많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고 여러분들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참 즐겁게 놀았던 어떤 거 혹은 즐겁게 흡수했던 어떤 거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꿈을 아주 이만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연극은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지 못하는 다른 시대 혹은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아마 조금 일찍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낳으셨다면 부모님 나이에서 그러면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8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연극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21, 23살쯤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방송작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뭐 아주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을 썼어요. 근데 그 나이에 되게 잘 썼어요. 어린 나이였는데 꽤 잘 썼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능 작가로 시작해서, 왜냐면 이제 뭐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복학하려고. 그래서 방송을 먼저 썼어요.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예전에 뭐 일요일 밤에서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뭐 이휘재가 양쪽으로 나눠지고 뭐 이야기가, 예, 그런 거를 제가 썼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끼리 옛날 얘기해서. 자, 그런 걸 쓰다가 바로 다음 해에 95년도에 이제 신춘문예라는 게 있어요. 작가가 이제 등단하는 대비로 하는 그 창이에요, 창. 근데 그 요즘은 좀 덜한데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창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그 신춘문예에서 제가 희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4살에 정식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처음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전혀 모르실 거예요.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시나리오를 역시 24살 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영화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막 신문에서는 막 뭐 천재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뭐 어쩌고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뭐 저를 아니까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나는 날 아는데 왜 이렇게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20대 중반에 일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20년 동안 방송, 연극, 영화를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크게 박수 받은 적도 없지만 크게 박살 나본 적도 없고, 뭐 피는 나지만 죽게 하겠어? 라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왔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곧 경험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20대에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젊은 나이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수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얘기해서 관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대에 너무 많은 싸움을 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싸움은 되게 훌륭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도 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한 건 아닌데 제 경험상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20대 학교에서 나왔어요. 이제 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사회생활을 딱 겪어보니까 학교건 사회건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어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보려고 했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 해내니까 마치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 양 대단히 칭찬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시작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무슨 뭐 삶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거나 이런 거는 저는 꿈도 안 꿔요. 여러분들도 그럴 생각 할 필요 없고,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한 30%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한 30%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가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뭐에 말려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거기서? 신빙성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제 말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리시는 거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에 가장 제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 필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남길 얘기를 갖다가 하고자 이런 자리에 온 게 아니니까요. 덧붙여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제 경험상.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여자는 결혼한 이후에 이제 펼쳐질 수많은 사랑의 날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요. 근데 남자는 결혼하면서 사랑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수많은 방종과 방심이 생겨요. 그게 참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하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남자건 여자건 이제 물리적인 노쇠가 와요. 옛날 같지 않고. 근데 그 순간에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못해요, 새로. 그냥 하던 대로 살아와요. 내가 요즘 요리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나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45세.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평생 먹을 거 다 벌어놨어? 대한민국,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는 새로운 걸 못해요. 그래서 심적으로 대단히 위축이 돼요. 그걸 흔히 갱년기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그 시기에 아이들의 사춘기와 만나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진짜 알아줘야 될 건 아빠인데. 그렇게 만나요. 여러분들의 사춘기가 부모님의 갱년기와 만나요. 그래서 서로가 다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요. 이게 또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처럼 새롭고 더 멋지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신나는 환상적인 날들을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분들 앞에서 20년 동안 했던 걸 고스란히 했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특정한 여러분의 뭔가가 칭찬받을 게 아니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흔히 얘기하는 관제교육 12년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몇몇 분들이 만든 국정교과서 하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가면 더 하고 답을 구야하면서 살았어요. 답을 구하래. 그죠? 정답을 말하시오? 답을 구하시오? 뭐 이러죠? 그런가요?
계속 구하기만 하면서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라는 시험 문제 문항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항은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했어요. 논술이란 게 나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줄쳐가면서 문단화 시켜가지고 채점을 매겨. 그거는 진정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얘기하는 법을 또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상력이 나오고 가장 많은 호기심과 가장 많은 알고 싶음에 대한 욕구가 나와야 될 시기에 이것만 알아야 되고 이것만 외워야 되고 이것만 해야 돼. 이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은 없는데 맨날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왔어요. 그렇게 관제교육 12년을 통과한 여러분들 위의 선배 그리고 곧 여러분들인데 밖에 나오면 당연히 그들은 그냥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게 살아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는 거가 게임 혹은 미디어 혹은 벤처 모험과 상상력이 기반이 되는 산업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친구들이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 험난한 제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이 뭔가 창의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는 되게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청소년 하면은 뭐가 제일 그 다음에 떠오르죠? 청소년 하면 뭐죠? 문제죠. 청년 하면 뭐죠? 실업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죠. 근데 생각해보면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해결하지 못하고 정화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의 문제예요. 청년 실업, 청년 문제, 청년이 무슨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년의 재능과 청년의 욕구를 이 사회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사회를 방만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기득권, 기존 체제,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들의 문제죠. 근데 계속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하면서 이렇게 가끔 청소년 문제 하면 주눅 들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청소년이 아닌데도 기분 나쁘던데. 청소년 문제 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고 여러분들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무슨 질문이 나올까? 혹은 내 얘기를 할 때, 야, 내 얘기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저렇게 자고 있고, 혹은 내 얘기가 뭐가 재밌다고 지금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지? 라는 것들도 다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짧습니다. 내 얼굴.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짧아요. 오늘은 제가 그토록 마음속에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존경하고 어느 순간에서도 제가 배반할 수 없는 영역이 연극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연극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 꿈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먼저 제 꿈을 얘기하면요. 저는 연극이라는 예술이 학문화돼서 초등학교 교과에 정규 과목으로 실리는 거가 제 꿈이에요. 연극 자랑을 좀 할게요. 연극 맹신놈들. 연극 뭐라고 연극을 해요? 연극이 뭐예요? 연극이 뭐죠?
다행입니다. 곧장 얘기해줘서. 웬만한 데서는 연극이 뭐지? 이런 질문이 하면 곧장 네이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극이랄 걸 쳐요. 자, 연극은 연기하는 거다. 그러면 연기는 뭐죠?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우리는 연극이란 말을 분명히 했었어. 언제? 야, 연극하냐? 라고 얘기하죠. 뭐야, 연극도 아니고. 라고 얘기하죠. 야, 무슨 연극 보는 것 같아. 연극 본 적도 없으면서. 그때 우리는 연극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현실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만 내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극이라는 사전적 용어 해석 위에 여러분들이 연극이라는 말을 썼던 거를 부가시켜 보세요. 그럼 이제 연극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극은 현실이 아닌데 마치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무언가를 보고 그걸 보면서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가 연극이라는 학문, 연극이라는 예술의 가장 백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연극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왜 연극 수업을 꼭 받았으면 하느냐. 연극이 모든 예술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연극을 하면요, 미술을 해야 돼요. 무대 의상도 만들어야 되고, 무대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림도 그려 넣어야 되고, 빛과 사람과의 조화로움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미술이에요. 연극을 하려면 체육을 잘해야 돼요. 무대에 똑바로 서 있으려면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고,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은 훌륭한 신체가 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걷고 앉고 하는 모든 신체, 연기자의 모든 신체가 기본적인 체육 활동에서 든든하게 나와야 돼요. 연극을 하려면 당연히 음악을 해야 돼요. 뮤지컬도 있거니와 연극에서 쓰이는 모든 음악들이 연극의 재료로서 만들어져야 되고 가끔은 그 음악을 부를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음악을 연주를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모든 예술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무용도 있어요. 연극에서는. 무용에서 원하는 신체와 선 그리고 동작들이 연극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극은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지 못하는 다른 시대 혹은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맡은 배역이 우리 아버지 나이예요. 우리 아버지 나이에 우리 엄마 나이에 어떤 여자 캐릭터를 맡았어요. 나는 그녀의 삶과 그녀의 인생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공부해요. 과연 나이 50살 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자라왔으며 그 캐릭터상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을 맞닥뜨렸는가를 공부해요. 그럼 나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캐릭터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돼서 내가 대사를 해야 돼. 연기를 해야 돼요. 이게 연극이 주는 가장 백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친구가 왜 그 이유 없이 미울까? 왜 나는 저 친구가 나와 완전히 다른 아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지냈던 거가 연극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더 좁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만 터졌다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렇게 2분의 1로 나눠지잖아요. 이쪽 편 대 이쪽 편. 그래서 왜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답답함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연극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극 맹신론자예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거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험을 채 못했다면 그냥 관객으로라도 연극이라는 무대를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경험이에요. 얼마 전에 6주 동안
여러분들 같은 딱 여러분들 나이의 청소년들과 6주 동안 연극 학교를 했어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뭐 약간 생활이 조금 힘든 집, 혹은 성격 자체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소통하기 되게 힘든 성격들, 혹은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문제, 사고쟁이,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 그리고 탈북자, 뭐 이런 친구들과 함께 연극 학교를 하고 배우 수업을 했습니다. 6주 동안. 근데 그 6주 동안 하면서 저는 되게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냥 되게 서로 간에 어색했고, 서로 간에 불편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와 이런 소통을 나누는 거에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 6주의 연극 학교 끝날 때쯤에는 마치 3년 내내 고등학교 동창들과 헤어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서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의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연극의 힘이, 연극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더 크고 좀 더 많이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극이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렇게 답했다. Tragedy is an imitation of action. 즉, 연극은 현실의 모방이라는 것이다. 연극이 인간을 모방하며 인간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연극 예술의 대주제가 된다.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시기에 인간의 행동을 그리기 위해 연기자에게 상상 속의 행동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연극은 배우가 연희장소에서 희곡 속의 인물로 분장해 관객 앞에서 몸짓과 대사로서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연극은 음악, 무용과 같이 공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연예술 또는 무대예술이라고 한다. 연극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흔히 배우, 무대, 관객, 희곡 네 가지를 든다. 배우는 모방의 주체이자 영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관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것을 현실로 불러와 재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배우는 배우, 즉 히포크레테다. 연극은 희곡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재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연극은 영화처럼 카메라 앵글이라는 또 다른 시선을 통해 우리의 가슴과 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눈으로 직접 보고 관객의 가슴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 우리에게 연극은 왜 필요할까? 연극은 인간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특히 역할 변경을 통해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방의 인생관이나 행동의 동기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연극은 교육이며 치료인 것이다. 제가 요즘 이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기성세대에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MCN 사업이라고 해요.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 강력한 창작자들이 지금 굳이 고전 미디어인 방송이라는 걸 갖다 통하지 않고도 근데 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 소통을 이용한 또 다른 산업과 시장이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 앞에 자꾸 약간 시선에 거슬려. 이 통자가 소통이다라는 말이 되게 힘든 말이거든요. 힘든 말이고 되게 거슬려요. SNS를 여러분들 하시나요? 뭐 해요? 뭘 하죠?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그 세대보다 또 더 어리고 요즘 되게 핫한 게 또 뭐가 있나요? 인스타 얘기하는 거죠? 응. 그거예요? 나랑 똑같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핫하게 가지고 있는 SNS에 관련된 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고3이 들으면은 조금 더 나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그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요즘 심취해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이 대부분 PC 아니면 이거죠. 이걸로 많이 해요? 이걸로? 왜냐? PC는 왜?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걱정되죠? 제가 요즘 이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밖에서 기성세대에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MCN 사업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MCN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요즘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도 이쪽 사업에 와요. 근데 MCN이라는 건 멀티 채널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혹은 보고 있는 어떤 컨텐츠가 요즘은 이렇게 다중 네트워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세상을 뜻하는 거. 거기서 이제 사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우리 앞에 이름이 뭐예요? 전혀 안 들려 진짜. 다희? 다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다희가 좋아하는 거에 관련돼서 나는 뭐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소설을 내가 막 연기처럼 구현하는 거야. 그래서 구현 동화처럼 막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페북에다 올렸어요. 근데 그게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났어. 다희가 만든 거가 막 히트가 쳤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래서 100만, 200만, 300만이 됐어요. 그러면 다희 페이스북에 광고가 붙어요. 업체에서 찾아와. 스베누 애들이 와. 이 신발을 신고 찍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와요. 근데 만약에 다희 어머님이 이런 거를 또 했어. 그래서 다희 어머님이 뭔가 계속 했는데 이게 아주 확장되고 대단히 많은 어머님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페북에 들어와서 다희 어머님 거를 봐. 그러면 아파트 광고가 들어와요. 분양 광고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됐어요.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뭐 BJ가 됐고 아니면 BJ는 약간 좀 떨어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 1인 창작자,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 강력한 창작자들이 지금 굳이 고전 미디어인 방송이라는 걸 갖다 통하지 않고도 이런 채널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PC가 되게 잘 터지잖아요. 그 여러분들 외국을 좀 다니게 되면은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디 산간 오지 막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PC 팡팡 터지는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PC는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이건 기간 산업이에요. 일단 땅이 좀 좁아야 돼요. 땅이 좀 좁아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 파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산업화 된다면 무조건 계속 땅 파서 지하철 만들고 땅 파서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광케이블의 기간 산업이 되게 빨리 갔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PC가 좋아.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동남아나 중국, 어디 일본, 미국, 유럽은 PC 라이프를 건너뛰어요. 곧장 모바일로 가요. 전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MCN 사업이라는 거가 정말 히트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만든 지 1년 반 만에 불과 2년 전에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곳이 MCN 사업으로 미국에서 정말 몇 명 애들이 이런 미디어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딱 만에 1조에 디즈니에다가 팔았어요. 그걸 시작으로 와 뭐야 MCN이 사업이잖아 라고 쫙 퍼졌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6개월도 안 걸렸어요. MCN이라는 단어가 그 전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번 탁 터뜨리니까 그걸 흡수하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기반이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들 흔히 얘기하는 열나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 막 뭐 되게 많잖아요. 1인 미디어 하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재미삼아 했고 여기에 뭐 잠깐 뭐 광고 홍보 아주 소소했는데 이게 몇 천억짜리 몇 조짜리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하죠? 인스타 하죠? 인스타에서 그거 알아요? 빅데이터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큰 거예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결합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들어가서 인스타에 관한 뭐 사진도 올리고 사진을 또 보잖아요. 그럼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해요. 걔네들이 알아서 그걸 돌려서 나와요. 그래서 다희가 여태까지 뭘 봤고 그녀는 어떤 성향이고 그녀는 뭐고 그래서 정확하게 올 겨울이 딱 시작되면 그녀는 어떤 색깔의 얼마짜리 패딩을 살 거다가 나와. 그러면 인스타 어딘가에 페북 어딘가에 그녀가 사야 될 모델들이 갑자기 광고창이 떠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를 분석하면 6개월 후에 가장 뜰 스타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그건 저희한테 와요. 그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그걸 돌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진을 올려대고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 사진에 오래 머물러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럼 6개월 후에 누가 가장 탑이구나가 나와요. 그래서 수지가 떨어지고 설현이 올라간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설현은 그때 가격대가 얼마가 될 거니까 설현 이후에 넥스트를 보자면 또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을 미리 캐스팅해 지금. 그래서 해가지고 6개월 후에 편성을 나가는. 이게 인공지능화돼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모바일상의 데이터에서 나와요. 유튜브는 해당이 안 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로그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 빅데이터가 조만간에 저 건물은 무너질 거야가 나와요. 그래서 재난을 신고해줘요. 우리 건물 이상에 우리 금이가 뭐해 라고 그 데이터 안에서 중요시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어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어떤 공간이나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경고를 내려요. 그럼 국가체제에서 가는 빅데이터예요. 이건 좋은 일에 쓰는 거죠. 나쁜 일에 쓰는 것도 있어요. 아, 조만간에 누가 스캔들이 날 거야. 정치인이 됐건 사회 어떤 공인이 됐건 연예인이 됐건 인스타 이 빅데이터를 딥러닝 해보니까 누군가가 몇 달 안에 무슨 스캔들이 나는데 이건 복구 불능 수준의 스캔들이 날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업체와 산업에서 그에 대한 스폰이라든지 뭐라든지가 동결이 돼. 이런 경우도 나와요.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사실 재미난 세상이에요. 잘 이용하면 뭐가 될 수도 있고 잘 이용하면 또 안 좋은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 연극이나 영화는 역시 미래를 예언해요. 이 소재로 담은 영화가 여러분들은 뭐 어려서 못 봤을 수 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보신 선생님들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 봤어요?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주일 후에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거야 라고 하면 미리 잡아들여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살인을 안 저질렀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범인이야. 잡아들여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예요. 그게 거진 한 10년 전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예측하는 거죠. 자, 소통이란 단어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 재미와 일반적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호기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소통을 하잖아요. 그 소통하는 거에서 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 카톡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 소통을 이용한 또 다른 산업과 시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야, 카톡 좀 그만해. 카톡 열심히 해서 돈 벌 거야. 내가 카톡을 보냈을 적에 친구들의 반응을
계산하고 내가 카톡을 올렸을 적에 어떤 거가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거가 가장 선호도 있게 뭘 올 거냐를 분석해서 나중에 나 이걸로 사업을 할 거야. 그 아저씨가 그랬어 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자, 이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심코 즐거운 일이랍시고 뭔가를 갖다 했는데 지금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멀티하게 네트워크되고 시장에서 그걸 정밀하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걸 잘해야 된다고 항목을 정해준 거 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참 즐겁게 놀았던 어떤 거 혹은 즐겁게 흡수했던 어떤 거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꿈을 아주 이만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양과 소질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즐겼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많이 그걸 이용해서 훌륭해질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보다 더 월등하게 여러분들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안타깝죠. 40대 중반이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 노쇠가 무릎도 안 좋아요. 막 이럴 때가 내가 이런 거 즐거웠으면 이런 걸 갖다가 좀 20대 때 시작해가지고 뭔가를 했었으면 진짜 주크버그처럼 내가 페이스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뭘 갖다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분적 교육 말고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그거와 같이 가는 미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새로운 스타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1인 컨텐츠 창작자라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1인 컨텐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MCN, 즉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것. 기존의 대중매체인 TV, 라디오 등은 방송사가 컨텐츠를 제작해 대중들에게 전하는 일방향의 매체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사람이 가상의 공간에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나게 됐고 다수가 수평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1인 창작자, 1인 미디어의 성장과 MCN이라는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있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이것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본격적인 동영상 이전에 많은 광고들이 뜬다. 즉,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조회하는 횟수는 곧 광고에 노출되는 횟수로 산출되면서 동영상을 제작한 1인 창작자에게 그만큼의 수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튜브 등의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가 뒷받침되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구독자를 확보하는 1인 창작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것이다. 1인 창작자는 말 그대로 혼자서 컨텐츠의 기획, 제작, 공유 등의 모든 과정을 나홀로 진행하는 창작자들.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나 동영상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대로 구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MCN은 바로 이런 1인 컨텐츠 창작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1인 창작자들의 마케팅, 저작권 관리, 컨텐츠 유통 분야, 방송 제작 등을 지원하며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이 바로 MCN, 즉 멀티채널 네트워크인 것이다. 1인 창작자, 1인 미디어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미디어로 성장해가고 있다. 개방과 공유의 시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가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고 있는 지금, 이제 소통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소통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주체가 되고 있다. 2000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영화라는 걸 제가 찍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영화를 컴퓨터로 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답답해서 보겠냐? 이만한 컴퓨터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영화를 제가 찍었어요. 야, 미친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영화를 본다고? 20분짜리를 2분에 10개로 끊어서 본다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되던 때죠.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대한 매체라고 새로운 것들이 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매체에서는 항상 늘 이렇게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약간 염증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핀잔을 좀 듣더라도 뭔가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채 안 돼서 그런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혼자서 떠들면 아유 저 궤변론자 하는데 옆에 누가 같이 떠들면 그게 정변인가?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때는 좀 외로웠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갔었고 면접 경험해 본 미래가 머지않아 곧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다시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가 그냥 즐거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곧 경험해 볼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백이었어요. 우리 집 가훈이에요. 저희 집은 가훈이 없었거든요. 원래 가훈은 벽에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은 벽에 걸려 있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가훈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가훈을 조사해요, 그래요. 뭐 하나 써야 되잖아.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건 뭐 하나 써가야지.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 집은 왜 가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가훈이 왜 없어 임마? 있어 임마. 가훈이 어디가 있어? 없잖아. 아버지가 그때 그랬어. 야, 가훈 임마 꼭 벽에 걸어놔야 되냐? 있어 임마. 그러다가 옷장에서 정말로 옷장에서 깊이 흔히 사람들이 집문서를 넣어놓는 그런 곳에 종이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펼쳤는데 정말 가훈이었어요. 한문으로 가훈 해놓고 가훈이 적혔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액자에 걸려 있었던 흔적도 있었어. 막 앞정으로 꽂아놓은 근데 16살이었어요. 우리 집 가훈을 보고 16살이 도저히 내쉴 수 없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가훈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저희 집 가훈을 세상에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어떤 순간이 왔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막 기대했던 거가 안 됐고 막 이리저리 해서 원하던 대로 안 되고 야, 세상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30년 전 알아버린 우리 집 가훈이 생각이 났어요. 16살에 우리 집 가훈을 딱 보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우리 집 가훈이 방법이 없다 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얘기 같긴 하지만 가훈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16살에도. 이게 도대체 가훈일까? 진짜 저희 집 가훈이 방법이 없다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이면 열심히 방법과 방식과 공식과 답을 찾던 나이였는데 집에 가훈은 방법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게 뭐야? 장난친 것도 아니고 아버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확하게 했던 말이에요. 전라도 북도 사람인데 사투리 약간 넣어서 억양까지 기억해요. 그러면 너는 임마 방법이 있냐? 그냥 사는 거야 임마. 방법 구한 놈이나 방법 없이 산 놈이나 똑같은 데서 다 만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방법을 구한 놈은 그 방법만 공격하면은 걔는 흔들린대. 근데 방법 없이 사는 놈들은 어디 공략할 데가 없대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하냐면은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이 딱 요 나이예요. 요 나이 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늘 방법과 답과 뭔가를 찾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찾으라고 배웠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좀 지나 보니까 방법이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법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이 생각이 제가 겪었던 예전의 일이 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멘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게 훌륭한 말인지 아닌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넘게 자기 일을 갖다 잘하고 있는 이 사람도 결국에 방법 없이 그냥 사는구나 라는 말에 잠시라도 이렇게 기댑니다. 특별하게 훌륭한 어른이 있는 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아무튼 이 시간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갈게요. 또 행여 어디서라도 저를 보게 되면 아, 저 아저씨 그때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한쪽 귀로 흘려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기억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네.